그림으로 멋지게 나온 3D 그림으로 나오는 것들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 여보 내 이 안경 쓰면 어떨 것 같아? 야 써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애들은 과감한 정책을 펴니다.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면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레코멘드 5개를 해줘요. 근데 이 5개 레코멘드하는 안경테가 정말 알고리즘상으로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릴 만한 최신 안경테를 선정을 해준답니다. 물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안경을 다시 더 테를 또 고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5개를 무료로 배송을 해줍니다. 집으로. 그리고 배송을 다시 반환도 공짜로 받아줘요. 그럼 집에 5개를 일주일 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당연히 집에서 이것저것 다 써보겠죠. 알 없는 테를. 그럼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이 5개 중에는 이게 제일 어울리는 것 같다고 안경테를 구매할 수 있는 서로 조언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거죠. 그러면 충분히 써보고 가족들 간에 그런 품평회를 해본 다음에 반환을 합니다. 그리고 가서 온라인에 가서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. 자, 그럼 도수는 어떻게 맞추느냐? 미국은 각 주별로 이 안경을 맞추는 프로세스와 레귤레이션이 다릅니다. 어떤 주는 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디옵터를 올리면 되고요. 대부분의 주는 처방전, 디옵터 수치에 대한 처방전 그 페이퍼를 그대로 스캔 떠서 올려주면 됩니다. 그러면 안경알 도수 넣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죠. 그 안경 완제품의 가격이 시중의 안경점보다 몇 분의 1 더 싸니까 누가 안경점 가서 안경을 맞추냐 이거죠. 이런 온라인 안경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부 불만을 가지면서 돈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오프라인 안경점을 찾겠죠. 하지만 대부분의 중산층들은, 서민층들은 안경을 더 이상 병원 가서 처방전만 받아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워비파크 가서 5개 선주문하면은 공짜로 배송이 와서 충분히 써보고 그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국의 워비파크가 생기기 전에 영국에서 얘네보다 먼저 온라인 안경점 모델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런데 걔네는 온라인으로 싸게 파는 데만 집중을 한 거예요. 오프라인의 구매 패턴을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옮기지 못한 거죠. 그래서 그냥 영국에서 고만고만하게 살아오다가 얘네도 아마 창업을 하면서 그런 영국의 앞선 모델들을 봤겠죠. 제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차별화하는 요인과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고객의 구매 패턴 및 관행에서 찾은 겁니다. 그걸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 것이죠. 그래서 미국에 여기 나와 있는 뭐 룩소티카 같은 이런 데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엄청난 전통 안경점들, 안경 그 제조업체들이에요. 안경점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 지금 아주 노심초사하는 것이죠. 자기네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요 모델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좀 저는 뭐 우리 산업의 어떤 대박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우리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주로 이제 예술가들, 디자이너들이죠.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드는 그런 분들에게 좀 판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특히 엣지 같은 경우는 얘네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전 세계 모든 핸드메이드 수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. P2P 마켓플레이스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도 뭐 저도 제 주변의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그런 개인적으로 뭐 남성용 브로치인 부토니에나 이런 뭐 도자기로 된 브로치 같은 거 만드는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참
이렇게 존경한다고 할 만한 그런 젊은 여성 디자이너들이 많은데요. 이 친구들 보면은 정말 저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. 판로 보장이 잘 안 되니까. 여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사이트고 전 세계적으로 내가 수제품 좀 만든다는 친구들은 자기네 제품을 다 올려요. 자, 근데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 제품을 올리는데 올리는 수수료가 들 거 아닙니까? 그럼 부담스럽겠죠. 근데 엣지 입장에서는 지네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가능한 물건이 많이 등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거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많은 물건이 등록돼야지 우리 사이트가 풍성해 보이는 것이고,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등록할 때마다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찔끔찔끔 올려보고 말 거라는 거죠. 둘 간의 견해의 차이,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이거를 얘네는 정말 손쉬운 방법으로 풀었어요. 일단 얘네 사이트에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오른쪽 위에 흐리지만 제품들이 보일 건데요. 등록하는 제품 하나당 등록비를 다 받습니다. 지네 마켓플레이스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그 헐벗은 굶주린 전문가들 모두가 자기네 제품을 다 등록을 했어요.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. 등록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등록된 제품이 처음 팔렸을 때 청구를 하는 겁니다. 그 돈도 300원밖에 안 해요. 제품 등록비가. 근데 말이 300원이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수십 개의 제품을 등록하면은 이게 금방 수억 개의 제품이 될 거 아닙니까? 그 수억 개의 제품의 등록비를 1억 개가 300원이면 300억이지 않습니까? 제품 등록비만. 엄청난 거죠. 그런데 그 디자이너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거죠. 내 제품 다 올려. 근데 우리는 등록 수수료를, 제품 등록비를 니네 제품이 처음 팔리면,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그때 첫 등록비로 300원을 청구할게. 제품당. 그러니까 제품 등록비는 그 제품당 예를 들면은 뭐 조그만 브로치도 있을 거고, 뭐 색깔 다른 큰 브로치도 있을 거고,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가방도 뭐 재질 따라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면 제품당 한 번 등록비를 받는데 처음 팔리면 받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디자이너들이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. 팔리면 고작 300원 수수료 주는 거야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뭐 배달 관련 앱이든 뭐든 수수료 관련 논쟁들이 워낙 많은데 뭐 제가 거기서 뭐 코멘트 드릴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수수료 문제는 결국은 많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내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되는 서비스 제공업체 입장에서는 가능한 그들이 손쉽게 내 서비스를 통해서, 내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엣지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벌떼처럼 내 서비스를, 내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수수료 청구하기는 용이하다는 것이죠. 그리고 가능한 그 수수료는 적게 청구해서 다다익선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을 가는 게 기본적으로 상생하는 전략으로서 맞다는 것이죠. 물론 엣지와 같은 이런 글로벌하게 등록당 300원 받고 제품이 팔리면 판매 수수료는 2%인가 3%를 또 받습니다. 뭐 이런 이 마켓플레이스 입장에서 판매 수수료를 안 받을 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,000원짜리를 팔면은 뭐 2% 3% 얼마죠? 약 300원?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? 수수료를 내고 첫 팔렸을 때 한 번 등록비로 또 300원을 내는 것이죠. 그래서 한국의 디자이너들도 네이버 검사하면서 제가 놀란 게 네이버 카페 같은데 여기에 제품을 올린 디자이너들의 후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. 물론 그들의 그 수작업 제품들, 수제품들이 얼마나 팔렸는지는
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수료 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엣지와 같은 그런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에는 아직은 좀 생소한, 하지만 한국의 금융 서비스 모델도 언젠가는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. 이 모티프 인베스팅의 하딥 왈리아라는 CEO는 이 회사를 만들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유명한 고위 임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만두면서 이 친구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있을 때 엄청난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죠. 스탁옵션도 받고. 그 돈을 가지고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, 시애틀에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. 자기도 돈 벌려고.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투자를 하는데 뭐 JP 모건이나 이런 전통적인 투자은행들이 다들 사기꾼 같이 보인 거예요. 실제 자기한테 부를 이루어주기도 하지만 쟤들은 거의 안전빵 장사를 한다고 생각한 거죠. 수수료도 엄청 떼가고. 그래서 이 모티프 인베스팅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네가 4위로 평가받는 이유는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투자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상장 지수 펀드, 뭐 ETF, 저도 뭐 금융 쪽 지식은 정확히 없으니까 뭐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검색을 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랐는데, 그 상장 지수 펀드 같은 거를 구성할 때는 보통의 우리 같은 경우 상장 지수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혹은 그 투자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에 포트폴리오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거는 그냥 금융회사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집어넣을 건지를 너는 결정만 할 뿐이라는 거죠. 근데 어떻게 하냐면 상장 지수 펀드를 본인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해줘요. 나는 IT 전문가인데 3D 프린터 시장이 뜰 것 같아. 그러면 3D 프린터 쪽에 전문 업체들을 집어넣는 겁니다. 포트폴리오에. 혹은 IoT, 사물 인터넷이 뜰 것 같다. 그러면 전통적인 IBM, 오라클, 마이크로소프트 중에 사물 인터넷 쪽을 잘하는 대기업과 사물 인터넷 쪽의 스타트업을 중에 IPO한 기업들을 집어넣는 거죠. 본인이 이 모티프라는 펀드를 최대 30개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물론 약간의 수수료를 받아요. 돈 10,000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금융기관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뜰만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인 스스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실제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, 실리콘밸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연봉 5억 10억 못 받으면 바보 취급 받잖아요.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그 많은 월급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? 투자를 하는 거죠. 그럴 때 이런 모티프 인베스팅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.